사실 이 에어드랍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패했던 사례들도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는 많죠. 지금 성공된 사례들만 좀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조금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성공 사례 말 그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패도 훨씬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가 훨씬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2020년 15억 달러 규모를 배포해서요. 덱스 시장을 지금 1위잖아요. 무조건 유니스왑이 1위인데 그 되기 위한 하나의 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2020년 15억 달러 규모 배포가 돼서 이걸로 덱스가 이제 1위로 진입했죠. 유니스왑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유니스왑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니스왑이 이제 그 KBW 와서 우리나라 KBW 와서 유니스왑이 그때 비탈리 만나서 그 성공해서 그 펀딩을 받은 거예요. KBW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니스왑이 그 사람들이 되게 막 종이로 덱스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을 때거든요. 그때 막 종이로 이렇게 덱스가 이런 겁니다. 막 들고 다녔을 때 KBW 와서 우리나라 그때 안타깝죠. KBW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이런 게 벌어졌는데 유니스왑 그 대표가 이더리움 비탈리 만나서 이게 좋다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이유긴 합니다만 2020년에 15억 달러 규모가 돼서 덱스 시장이 점유율 1위로 되는 계획이 있었고요. 아비트rum은 거래량 기준 레이어 2 이제 1위가 됐는데 에어드랍 후에 TVL 토탈 밸류 락업이 40% 증가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실패 사례는 워낙 많아서 이제 스캠 프레이트는 굉장히 많아서요. 이거는 뭐 일일이 기할 수 없는데 뭐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후에 사용자 이탈로 토큰 가치가 90% 하락돼. 이거는 에어드랍 하면 안 됐었죠. 했는데 90% 이상이 하락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스캠 프레이트들이 뭐 거의 사이트 피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실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아까 말씀 유니스왑하고 아비트rum이 약간 이런 건 직접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요. 뭐 실패는 다 스캠 프레이트를 워낙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죠. 근데 에어드랍은 사용자 관점이나 투자 관점은 큰 리스크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레이트들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실패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실패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에어드랍이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셔도 막상 어떤 방면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어렵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지 그 전략도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내에서 보면 뭐 테스트넷을 한다, 아니면 커뮤니티 에어드랍 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뭐 근데 차라리 말씀드리면 테스트넷 활동이 있습니다. 뭐 GK 싱크라든지 뭐 베라체인 등을 테스트넷에서 이제 거래, 개발 일단은 메인넷 하기 전에 테스트넷을 하잖아요. 그때 에어드랍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메인넷이 바로 하진 않잖아요. 테스트넷을 할 때가 있는데 테스트넷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에어드랍 많이 드릴게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말씀한 이더리움이 지금 에어드랍 당연히 안 하겠죠. 그때는 아마 그때 시점이 아마 테스트넷 한참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넷, 그러니까 메인넷이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일단 테스트넷 활동을 많이 하시면 거기서 테스트넷에서 거래에 참여를 위해서 그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에어드랍 많이 준비해서 일단 커뮤니티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일단 테스트넷 할 때 잘 고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여는 뭐 다오 뭐 전에 말씀드린 탈중앙화 조직인 다오 같은 투표 뭐 컨텐츠 제작, 버그 리포트 등 이제 적극적 참여하게 됐을 때 또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활동할 때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드릴게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오 활동에서 뭐 투표를 그냥 하지 않. 저희도 좀 설문조사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전화 오면. 근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많이 드릴게요. 일단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오 투표나
컨텐츠 제작, 버그 리포트 등 할 때 적극적 참여가 되고요. 그리고 단일 지갑보다 이거는 이제 저희 사용자 초장 관점인데요. 단일 지갑 집중보다는 다른 에어드랍 전용 지갑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활동별 지갑이 분류돼서 아니면 스캠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갑을 저희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에어드랍용 전용 지갑처럼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그 괜히 메인 지갑 알려줬다가 해킹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결론 말씀드린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면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시면 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커뮤니티 내에서 뭐 이상한 글들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가끔 좀 좋은 정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잘 걸르셔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 관련 전략으로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커뮤니티 참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또 테스트넷에서 이런 에어드랍이 많이 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넷에서 어떤 에어드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별 에어드랍 활성화 정도를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또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더리움은 요즘 워낙 뭐 메인 체인 자체가 워낙 이더리움은 이미 생태가 탄탄하죠. 그래서 레이어 2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포스를 바뀐 이후로 레이어 2 프로젝트가 확 중심이 돼서 뭐 아비트리움이나 스타크넷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앞에 성공사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솔라나도 지금 워낙 지금 뭐 그때 우리 민코인 얘기했었던데 그 이후로도 신규 프로젝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에어드랍 선호돼서 주피터, 팍셀이라는 게 들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테스트넷이 있어요. 아까 말씀 테스트넷이 있어서 셀레시아 같은 모듈러 체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넷 할 때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에어드랍이 이더리움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더리움 현재 예를 들면 뭐 폴리곤이나 아니면 그 아발란체가 에어드랍을 좀 잘 안 하겠죠. 왜냐면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후속 진출되는 프로젝트들이 하는 거예요. 에어드랍.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이미 이더리움 자체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아발란체나 아마 아발란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폴리곤도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후속 주자들, 이제 그럼 레이어 2가 다가 말씀은 아비트룸이나 스타크넷이나 이제 그 후속 주자들이 무엇이 잘 보셔서 그러면 제2의 아발란체가 될 수 있는 들을 잘 고르시면 에어드랍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더리움은 EVM 체인들은 워낙 활성화돼서 그 안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활성화는 이더리움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좋고, 근데 딱 그다음에 보면 솔라나, 이제 제2의 이더리움을 추구하는 솔라나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말씀하셨던 앵커님이 말씀하신 생태계에서 순서가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약간 인터체인 쪽에 강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강하진 않아서 옛날처럼 활성화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역시 이더리움이죠. 워낙 이더리움이 강한 부분이고요. 솔라나도 이 뒤를 이어서 가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좀 생태계 내에서 보시면 약간 레이어처럼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트워크별 에어드랍 활성화 정도를 보시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신규 프로젝트가 에어드랍을 좀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두 개의 또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에어드랍은 테스트넷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테스트넷 에어드랍의 장단점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실제 네트워크 부하 테스트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저비용 참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점이라는 거는 실제 저비용으로 참여 가능. 일단은 테스트넷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단점은 메인넷 7CU, 그러니까 지연 시 테큰 가치가 하락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 프로젝트를 이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때 테스트에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지식 관련돼서 저도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테스트넷이 계속
뭐 지연이 되니까 전체적인 약간 뭐 장외 거래처럼 했던 게 아직 상당되지 않은데 가치 하락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서 뭐 옵티미즘 초기에 에어드랍이 지연됐다는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장점은 뭐 저비용이 참여 가능한데 단점은 이 메인넷 매니지먼트 출시가 굉장히 지연시 됐을 때 이걸 굉장히 또 커뮤니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기대를 했다가 안 되는 것 괜히 갖고 있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안 되면 또 화를 내잖아요. 보통 쉽게 말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토큰 가치 리스크 하락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가장 간단하게 장점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스트넷 에어드랍에 관한 장단점 저희가 짚어봤다면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에 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또 소위 말해서 사기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가짜 에어드랍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키를 유출될 수 있는 주의가 있어서 일단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 에어드랍 많이 해드릴 건데 에어드랍 하기 위해서 그걸 약간 광고고 피싱 사이트예요. 마치 그래서 가짜 에어드랍 페이지로 개인 키 유출될 수 있는 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에어드랍이라고 막 공짜니까 막 들어가서 좋은데 피싱 사이트였다. 그러면 약간 해킹 당할 수 있는, 피싱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검증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싱 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에어드랍 수입을 뭐 기타 소득으로 아직 확정된 건데 약간 논의가 돼 있어서 뭐 세금 문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한쪽 사이트는 피싱에 주의하셔라. 두 번째는 에어드랍 뭐 이게 뭐 그냥 후지부지 된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들은 좀 만약에 큰 대박을 터졌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